한국은 우리 없이는 공장도 못 돌립니다. 의약품 원료의 90%를 쥔 미국과 독일이 내뱉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원료의 본고장이라는 유럽의 한 항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만든 원료 수십 톤이 거꾸로 유럽으로 실려온 겁니다. 우리 것보다 34% 더 좋다는 충격적인 한마디. 독일은 무너졌고 자존심 강한 일본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따라온 게 아니라 우리를 앞질렀다. 90%를 쥐고 흔들던 그 자물쇠가 이제 거꾸로 그들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미국마저 한국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새벽 북유럽의 한 항구로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동이 트기 전이라 하늘은 아직 검푸른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두를 핥고 지나갈 때마다 쇠로 된 컨테이너들이 젖은 등짝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길게 팔을 뻗어 그 쇳덩이들을 하나씩 집어 부두에 내려놓았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부두 노동자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피어올랐죠. 바다 냄새와 디젤 매연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중 한 컨테이너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는 새하얀 가루가 담긴 봉지들이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수십 톤. 봉지를 하나 꺼내 손으로 만져보면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가루였어요. 하지만 그 가루 한 봉지의 값은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 비쌌습니다. 이건 그냥 가루가 아니었거든요. 살아있는 세포를 먹여 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항암제가 될 세포, 사람의 목숨을 구할 단백질을 키워내는 바이오, 의약품의 심장. 우리는 그걸 배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루 한 봉지가 끊기면 수조 원짜리 공장이 통째로 멈춰서는 바로 그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 봉지마다 찍힌 원산지가 문제였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그 어떤 유럽 나라도 아니었어요. 상자마다 똑같은 글자가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에서 건너온 가루였습니다. 부두에 서 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또 한 척의 배, 또 한 무더기의 화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식이 바다 건너 업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 원료 시장 전체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하얀 가루는 단 한 번도 그 방향으로 흐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정반대였어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가루가 배에 실려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은 그걸 받아서 그저 공장을 돌리는 나라였죠. 받는 쪽, 사는 쪽, 늘 아쉬운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흐름이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한국이 만든 가루가 그 가루의 본고장이라는 유럽으로 실려왔습니다. 그것도 유럽 회사가 제 발로 돈을 주고 사들인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제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받아보니 옛 업계 동료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죠. 리처드, 자네 그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아침부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한국이야. 한국이 배지를 유럽에 팔았어. 예테보리 항구에 한국산 배지가 수십 톤이나 들어왔다고. 그것도 우리 안방인 스웨덴 회사가 사갔다는데. 저는 마시던 커피잔을 그대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에 닿으면서 달그락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한 문장만 맴돌았죠. 이건 불가능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한국은 배지를 안 만들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사는 쪽이라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사실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건 진짜야. 서류까지 다 확인했다고. 한국 회사가 만든 가루를 유럽 회사가 자기 돈 주고 사갔어. 리처드,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어. 그 가루 성분은, 품질은 확인했어? 그게 아직. 그런데 스웨덴 회사가 멍청한 곳이 아니잖아. 거기가 돈을 줬다는 건 그쪽이 그 가루를 직접 써봤다는 뜻이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자,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군요. 저는 리처드 콜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공급망 안보를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먹고 맞는 약이 어디서 오는지, 그 원료가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를 믿어도 되고 누구를 믿으면 안 되는지를 따지는 자리죠. 지금은 정부에 있지만 이 자리로 오기 전까지 저는 무려 25년을 바이오 원료 업계에서 보냈습니다. 그 하얀 가루를 만들고 팔고 전 세계로 실어 보내는 일. 저는 그 바닥을 제 손바닥처럼 알았어요. 어떤 회사가 어떤 약에 어떤 배지를 쓰는지, 누가 누구한테 목을 매고 있는지, 그 약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까지 전부 꿰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확신했는지 한 가지 일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업계에 있던 시절, 저는 한국의 한 대형 바이오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지를 대량으로 쓰던 큰 고객사였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저를 그야말로 귀빈처럼 모셨습니다. 검은 세단이 마중을 나왔고 공장에 도착하니 임원들이 정문 앞에 줄지어 서서 저를 맞았어요. 회의실 탁자에는 제가 좋아한다는 커피까지 미리 준비돼 있었습니다. 누가 미리 알아봤던 거겠죠. 회의가 끝날 무렵 한 한국 임원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먼 부사장님, 저희는 부사장님 회사 배지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못 돌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손에서는 살짝 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볍게 마주 잡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세상의 질서지. 우리가 가루를 쥐고 있는 한 이들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고개를 숙일 거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나라, 우리 없이는 공장 하나 못 돌리는 나라. 그게 제 머릿속에 박힌 한국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니 그날 항구 소식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누군가 서류를 잘못 읽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이 그 가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물며 그걸 유럽에 되판다. 차라리 애가 서쪽에서 떴다는 말이 더 믿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 가루의 정체를 제 눈으로 똑똑히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가 2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영상이 끝까지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불가능이 어떻게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기록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오만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항구 소식을 모르던, 제가 세상의 법칙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던 시절로요. 제가 업계에 있던 25년 동안 세상의 진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세상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거대한 공장들이 지구 어디에 있든 그 공장들은 결국 우리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쥔 가루 한 봉지 위에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거대한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갑니다. 수천 명이 일하고 수조 원이 들어간 배양 설비들이 쉼 없이 윙윙거리죠. 그 안에서는 항암제가 될 세포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를 먹여 살리는 양식, 그러니까 배지의 공급이 어느 날 뚝 끊기는 순간 그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수천 명이 손을 놓고 수조 원짜리 라인이 차갑게 식어버려요. 단 한 봉지의 가루 때문에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쥔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신흥국의 공장이 우리 배지 주문을 며칠 늦게 넣은 적이 있었어요. 단지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글로벌 물량이 빠듯해지면서 그 공장은 2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달 동안 수조 원짜리 라인이 멈췄고 그 회사 주가는 반토막이 났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줄을 서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전 세계 고객들은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루를 쥔 자에게 함부로 굴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똑똑히 봤으니까요. 세계 배지 시장은 사실상 몇 곳이 통째로 나눠 먹고 있었어요. 테르모 피셔, 머크, 사르토리우스, 이런 이름들이 시장을 갈라 가졌죠. 상위 3곳을 합치면 시장의 82%를 쥐고 있었고 그중 1등 회사 한 곳이 혼자서 무려 40%를 가져갔습니다. 사겠다는 회사는 전 세계에 줄을 섰고 파는 곳은 손에 꼽았어요.
협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칼자루는 언제나 우리 쪽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진짜 무기는 사실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따로 있었어요. 바이오 의약품은 규제 산업입니다. 한번 어떤 배지로 약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원료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원료를 하나만 바꿔도 공정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받아야 하고 FDA 같은 규제 당국의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칫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이미 잘 팔고 있던 약의 허가까지 통째로 흔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가루를 쓰기 시작한 회사는 우리가 값을 2배로 올려도 절대 떠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직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를 떠올려 보라고. 그 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달리는 도중에 갈아 끼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새 부품이 아무리 더 좋아도 갈아 끼우다 한번 삐끗하면 기차는 그대로 탈선합니다.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알면서도 비싼 우리 부품을 그냥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걸 조용한 지렛대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웃으며 거래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발목을 묶고도 보이지 않는 사슬. 그게 우리 사업의 진짜 엔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슬에 가장 단단히 묶여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좀 우스운 이야기죠. 한국은 세계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가장 많이 위탁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가진 누구나 인정하는 생산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핵심 원료인 배지는 90%가 넘는 물량을 통째로 수입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볼 때마다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계 1위 공장, 좋아요. 그런데 그 공장은 우리 가루 없이는 단 하루도 못 돌아갑니다. 덩치만 산더미 같은 거이니 가루 한 봉지에 목줄이 잡혀 있는 꼴이었죠. 우리에게 한국은 동등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관리하는 거대한 생산기지. 딱 그 정도였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온 세상이 한바탕 뒤집힌 적이 있었죠.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고 한쪽에서는 전쟁까지 터지면서 그 정교하던 공급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문하고 2달이면 도착하던 배지가 길게는 20달까지 밀렸어요. 어떤 한국 공장은 원료 재고가 단 닷새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닷새 뒤면 수조 원짜리 라인이 멈추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저는 한 사람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클라우스 베버, 독일 출신의 유럽에서 손꼽히는 거대 배지 공급사의 임원이었어요. 키가 크고 늘 회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악수할 때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던 사람. 그는 이 바닥에서 가장 영리하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업협의차 클라우스의 사무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경이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높고 서늘한 방이었어요. 그의 책상 위 전화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한바이오 회사 구매 담당자라고 했어요. 클라우스는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는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댄 채 손톱을 들여다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죠. 베버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고가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물량만 예정대로 보내주시면 정말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클라우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가 더 초조해진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아주 느긋하게 마치 점심 메뉴라도 고르듯 입을 열었어요. 그게 말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물량을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누구한테 먼저 보낼지는 제가 정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 우선순위에서 좀 뒤쪽이거든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인이 멈추면 저희 회사는 정말 끝입니다. 직원이 수천 명입니다. 끝이라, 수천 명이라, 그거 참 안타깝네요. 클라우스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끝으로 책상을 톡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방 안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 말고 어디 다른 데서 이 배지 구하실 수 있습니까? 똑같은 품질로, 지금 당장요. 구하실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저는 말리지 않아요. 수화기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그 한국 담당자도 저도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 가루를 파는 곳은 우리 몇 곳뿐이었으니까요. 없으시죠? 그럼 제 말을 들으셔야겠네요. 값은 기존 가격의 3배. 그리고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물량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번 선적을 앞으로 당겨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3배.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 회사의 목숨값이 흥정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그 한국 담당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가 거칠게 숨을 고르는 소리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겠습니다. 3배. 다음 분기 물량까지 다 하겠습니다. 제발 보내만 주십시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서류는 오늘 안으로 보내드리죠. 늘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클라우스는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리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웃음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냥감을 구석까지 몰아넣은 짐승의 눈빛 같았거든요. 리처드, 이래서 이 사업이 좋은 겁니다. 저들은 우리한테서 절대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규제가 우리 대신 저들의 목을 쥐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가끔 손에 힘만 살짝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기어오죠. 그는 의자를 빙글 돌려 창밖 도시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요? 공장 짓는 건 잘하죠. 부지런하고 손재주도 있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이 가루는 절대 못 만듭니다. 130가지 성분을 0.005% 단위까지 맞추고 운송 중에 온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통째로 버려야 하는 이 일이 그 사람들 머리로 될 것 같습니까? 저들은 영원히 우리한테 사야 합니다. 영원히요. 그게 저들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 운명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때 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바닥의 법칙이었으니까요. 강한 자가 사슬을 쥐고 약한 자는 그 사슬에 묶이는 것. 저는 클라우스가 지나치게 잔인하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히 우리한테 사야 한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가장 처참하게 빗나갈 판단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업계를 떠나 미국 정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상이 또 한 번 크게 바뀌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의약품 공급망에서 중국을 밀어내기로 작정한 참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이오 위탁 생산을 중국 기업들에 맡겨두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죠.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서 중국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근차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중국을 빼면 그 막대한 물량과 신뢰를 대체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믿을 수 있는 대안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내고 한 곳 한 곳 깐깐하게 안보 심사를 하는 게 바로 제 일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저에게 그보다 더 딱 맞는 자리는 없었죠. 저는 누가 진짜 기술을 가졌고 누가 허풍만 떠는지 보고서 한 장만 봐도 단번에 가려낼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젊은 분석관 한 명이 보고서 한 뭉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세라라는 친구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일도 꼼꼼했지만 아직 이 바닥의 진짜 생리는 모르는 신참이었죠. 콜먼 국장님, 후보 명단을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이상한 거? 저는 보던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되물었습니다. 배지하고 레진, 그러니까 바이오 원료 쪽 대체 공급처를 찾는 명단인데요. 여기 한국 회사 하나가 자꾸 올라옵니다. 빼도 다시 올라와요. 한국 회사가 올라오는 거야 당연하지. 한국이 세계 1위 생산 강국이니까. 어느 공장인데 그게 공장을 빌려 쓰는 회사가 아니라요. 배지를 직접 만드는 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름이 아미코젠이라고.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어요. 정말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세라, 그건 누가 자료를 잘못 정리한 거야. 한국은 배지를 안 만들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사는 쪽이라고. 우리한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사실이야. 그 명단 다시 검토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2번, 3번 확인했는데요. 자료가 맞습니다. 이 회사가 인천 송도라는 곳에 배지 공장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850억 원을 들여서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멈췄습니다. 850억 원. 그건 농담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허풍 한번 떨어보겠다고 그만한 돈을 땅에 묻는 회사는 세상에 없어요. 저는 잠깐 동안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굴려봤습니다. 그리고 곧 애써 저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공장이야 지을 수 있지.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번쩍번쩍한 건물은 올려. 하지만 건물 올리는 거랑 그 안에서 진짜 쓸만한 배지를 뽑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저는 다시 펜을 들고 일부러 더 가벼운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세라, 잘 들어. 130가지 성분을 0.005% 단위로 맞추는 기술은 수십 년 노하우가 켜켜이 쌓여야 겨우 나오는 거야. 그 노하우는 돈 주고도 못 사. 한국이 공장 하나 뚝딱 지었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겠어. 그 가루는 10중 8구. 우리 1등 제품 근처에도 못 갈 거다. 그냥 비싼 실험이야. 곧 망할 실험. 명단에서 빼. 세라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지만 또박또박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만약에 그 가루가 진짜 쓸만하면요? 그럼 우리 심사 전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 친구를 똑바로 봤습니다. 세라, 자네가 이 바닥을 몰라서 그래. 한국이 배지를 만든다는 건 신참이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도 25년 한 사람한테는 그냥 농담이야. 내가 그 공장들을 직접 가봤어.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숙였는지 내 눈으로 봤다고.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넘어선다. 그런 일은 없어. 네, 그런데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라는 보고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배지를 스웨덴의 한 원료 회사가 사가기로 계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이오웍스라는 곳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멈춰 선 채로요. 스웨덴, 유럽, 원료의 본고장. 그 본고장 회사가 한국에서 만든 가루를 제 돈 주고 사간다고요?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그걸 눌러 담았습니다. 세라, 그건 그냥 샘플 거래일 거야. 큰 회사들이 가끔 신생업체 물건을 시험 삼아 아주 조금씩 사보거든. 별 의미 없어. 어차피 본격적인 검증을 못 통과하면 다 끝나는 일이니까. 그 계약도 곧 크지부지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이 회사 배지 성능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쪽 기준으로 검토해보면 확실해질 테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받아봐. 받아서 그 가루가 우리 1등 제품한테 얼마나 형편없이 깨지는지 직접 확인해. 그래야 자네도 이 바닥 법칙을 배우지. 좋은 공부가 될 거야. 말은 그렇게 단단하게 했지만 그날 저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도 그 회사 이름을 계속 곱씹고 있었습니다. 아미코젠. 입에 잘 붙지도 않는 그 낯선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보면서 스스로에게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별일 아니다. 곧 그 회사 배지는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질 거다. 25년 경력에 내 판단이 틀릴 리 없다. 한국은 사는 쪽이고 우리는 파는 쪽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세라가 그 형편없는 성적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제 25년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세라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얇은 보고서 한 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또박또박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거든요. 노크를 하고도 한 박자 늦게 들어왔고 손에 든 종이를 가슴에 꼭 붙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아미코젠 배지 성능 자료가 왔습니다. 외부 시험기관 2곳에서 따로 측정한 거고요. 아, 그거. 어디 보자고. 얼마나 형편없는지 한번 보자.
저는 거의 콧노래를 부르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즐거웠어요. 그 가루가 우리 1등 제품한테 처참하게 깨진 숫자를 볼 생각에 말이죠. 세라한테도 좋은 교육 자료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신참 양반. 이게 바로 25년 경력자가 옳았다는 증거야. 그렇게 한마디 해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의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미코젠 배지로 키운 세포의 항체 생산량이 세계 1등 제품보다 34% 높음.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4%. 또 읽었어요. 34%.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안경을 고쳐 쓰고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도 똑같았어요. 34라는 두 글자가 종이 위에서 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세라, 이거 오타지. 3.4%를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아니면 측정 단위를 잘못 봤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3번을 확인했는데요. 오타 아닙니다. 34%가 맞습니다. 시험 기관 두 곳 숫자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한 곳은 33점대, 한 곳은 34점대로요. 34%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바닥을 아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항체 생산량을 1%, 2% 끌어올리려고 전 세계 연구진이 몇 년을 매달립니다. 0.5%만 올려도 학회에서 논문 한 편이 나오고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34%라뇨? 이건 한두 걸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차원의 숫자였어요. 마치 모두가 자전거로 달리는 경주에 누가 혼자 자동차를 몰고 나타난 격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쥔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제 믿음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세라, 이 시험 조건을 다시 봐. 분명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세팅했을 거야. 세포주를 자기들 배지에 딱 맞는 걸로 골랐다든가, 비교 대상 제품을 일부러 한물간 낡은 걸로 썼다든가, 분명히 무슨 수작이 숨어 있어.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봤겠어? 국장님, 그 부분도 다 확인했습니다. 세라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제가 흥분할수록 그 친구는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쓰는 최신 1등 제품이고요. 세포주도 업계 표준으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시험 조건은 완벽하게 공정했어요. 오히려 아미코젠 쪽이 자기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자청했더라고요. 떳떳하다는 거죠. 떳떳하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도시가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그 창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들은 영원히 우리한테 사야 합니다. 영원히요. 그 단어가 그날따라 우습게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일부러 힘을 주면서요. 세라, 이건 우연일 거야. 운 좋게 한번 잘 나온 거지. 시험을 한 번 더 돌리자고. 이번엔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우리가 평소에 가장 신뢰하는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보는 데서 다시 측정해. 그러면 이 거품 같은 숫자가 푹 꺼질 거다. 장담하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세라가 문 앞에서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에 다시 해도 똑같이 나오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고 쾅 소리가 나게 닫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결국 다시 일어나 그 보고서를 꺼냈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서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훑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다. 내가 그걸 찾아내면 이 악몽은 끝난다. 그렇게 믿으면서요. 하지만 새벽이 다 되도록 저는 단 하나의 허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깨끗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서 저는 그 두 글자만 떠올렸어요. 34점, 34점. 마치 누가 제 귀에 대고 그 숫자를 끝없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허세인 줄 알았던 공장. 비웃으며 명단에서 빼라고 했던 그 공장이
제 25년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날 처음으로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정확히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직접 맡긴 재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평소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처럼요. 손톱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커피를 평소의 2배로 마셨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고 누가 한국 얘기만 꺼내도 저도 모르게 어깨가 굳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라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곧장 제 책상 앞으로 와서 결과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제 표정을 가만히 살폈어요. 국장님,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종이를 넘기는 손이 약간 떨리는 걸 세라가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4%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기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다시 측정했는데도 그 숫자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2번째 시험에서는 35%가 나온 항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과지 아랫부분에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숫자가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세포 생존 기간. 아미코젠 배지에서 키운 세포는 16일을 살았습니다. 우리 제품에서는 8일이었어요. 정확히 곱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6일과 8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포가 2배로 오래 산다는 건 그만큼 약을 더 많이, 더 오래 뽑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설비로 약이 곱절로 나오는 거예요. 생산량 34%에 더해서 세포까지 곱절을 산다. 이건 그냥 좋은 제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만드는 케이미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물건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결과지를 책상에 내려놓는데 종이가 손에서 거의 미끄러졌습니다. 세라,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 사람들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거야? 우리가 수십 년을 해도 못한 걸 어떻게? 세라는 또 다른 자료를 한 부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모양이었어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 회사를 좀 더 깊이 파봤습니다. 국장님, 이 사람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10년이 넘게 오직 이 한 가지에만 매달렸더라고요. 세라가 풀어놓은 이야기는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미코젠은 인천 송도에 850억 원을 들여 배지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공장을 짓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쓸만한 가루를 뽑아내기까지. 회사가 이 기술 하나에 쏟아부은 돈을 다 합치면 1,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700억 원. 그 돈을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기술에 10년이 넘도록 들이부은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물건 한 봉지 못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회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곧 거덜 날 거라고요. 그때 그 비웃음 속에 저도 분명히 끼어 있었을 겁니다. 배지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물건이 아니거든요. 무려 130가지가 넘는 성분을 0.005%라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 비율이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세포는 시름시름 죽어버려요. 그 수많은 성분의 황금 비율을 수십 년 노하우 없이 대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아미코젠은 그 불가능을 10년 넘는 시간과 1,700억 원으로 결국 뚫어낸 거였어요. 세라가 자료를 한 장 더 넘기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기술을 끝까지 끌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도연 박사라고. 이 회사 배지 연구를 맨 처음부터 이끈 사람인데요. 인터뷰 기록을 보면 10년 동안 실패만 거듭하면서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답니다. 연구비는 자꾸 줄고 주변에서도 다 안 된다고 했고요. 회사 안에서도 저 사업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대요. 저는 그 이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도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 석 자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라가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만들면 우리나라 공장들은 영원히 남의 손에 목줄을 쥐인 채 살아야 합니다. 값을 3배로 부르든 물건을 안 주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분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밤새워 만든 약을 정작 그 원료 한 봉지 때문에 못 만들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게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 굴욕이 영원히 이어질 테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값을 3배로 부르든 물건을 안 주든. 그 말은 제가 클라우스의 사무실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요. 닷새치 재고를 붙들고 울먹이던 그 한국 담당자. 3배 값에 결국 무릎 꿇던 그 떨리는 목소리. 한도연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굴욕을 끝장내겠다고 자기 인생의 10년을 통째로 갈아 넣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분노와 누군가의 지독한 고집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위에 한층 한층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놓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다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세라. 좋아. 제품이 좋다는 건 인정하지. 그건 인정해. 그런데 말이야.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랑 그걸 깐깐한 세계 시장에서 실제로 파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야. 우리한테는 수십 년 쌓아온 고객망이 있고 두터운 신뢰가 있어. 규제의 벽도 있고. 한국이 제품 하나 좋다고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좋은 기술 갖고도 시장에서 사라진 회사가 한둘인 줄 알아? 세라는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어요. 국장님, 그 벽은요. 이미 넘은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스웨덴 바이오웍스와의 계약요. 그게 그냥 찔러보는 샘플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라가 가져온 계약 내용은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스웨덴 바이오웍스가 아미코젠 배지를 사간 첫 계약 규모가 45억 원이었습니다. 시험 삼아 찔러보는 샘플 거래로 쓰기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유럽 회사가, 그 원료의 본고장이라는 유럽 회사가 한국산 가루를 진짜로 자기 제품 라인에 쓰겠다고 작정한 거였죠. 한두 봉지 받아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여놓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나카라는 사람이었어요. 일본의 정밀 소재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친구였죠. 저와는 업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정밀화학, 미세한 소재를 다루는 일은 우리 일본의 영역이다. 한국은 빠르긴 해도 그 마지막 1%의 섬세함이 부족하다. 그 분야만큼은 절대 우리를 못 따라온다고요. 그 말을 어찌나 자주 하던지 저까지 외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라면 한국 배지 따위 단번에 코웃음을 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전화를 건 거였어요. 자네도 어이없지 않냐고 우리 둘이서 옛날처럼 같이 한번 비웃자고요. 다나카, 나야, 리처드. 자네 그 소식 들었나? 한국이 배지를 만들어서 유럽에 팔았다는 거. 어이없지 않아? 곧 사고 칠 거야. 두고 봐. 1년도 못 가서 망신당할 거라고. 안 그래?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한바탕 떠들었을 사람이었는데요. 다나카, 듣고 있어? 리처드. 마침내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자신만만한 다나카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겁고 지치고 어딘가 풀이 죽은 목소리였죠. 우리도 그 자료 진작에 봤어. 일본 회사들이 다 들여다봤지. 우리 연구진을 다 동원해서 몇 번이나 분석했어.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 저건 지금 우리가 못 만드는 물건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밀 소재는 일본 영역이라며. 한국은 마지막 1%가 부족해서 절대 못 따라온다며. 자네 입으로 수십 번을 그랬잖아. 그게 말이지, 리처드. 다나카가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무겁게 넘어왔어요. 우리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니었어. 우리 옆을 슬쩍 지나서 저 앞으로 가버렸더라고.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어느새 다른 길로 저만치 앞서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일본 업계는 발칵 뒤집혔어. 우리가 10년 넘게 우습게 봤던 그 나라가 우리가 끝내 못 가본 자리에 먼저 가 있는 거니까. 우리 연구소장들이 그 자료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회의실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따라온 게 아니었다. 옆을 지나 저 앞으로 가버렸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나카가 누굽니까? 자존심이라면 누구한테도 안 지던 사람이에요. 평생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한테 졌다고 제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위로를 구하던 저에게 오히려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요. 리처드, 우리도 이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야. 비웃을 때가 아니라고. 자존심 부릴 때는 더더욱 아니고. 자네야말로 정신 차려. 미국도 곧 우리랑 똑같은 처지가 될 테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세게 당할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스르르 미끄러져 책상 위에 툭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주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동화줄이 그 통화 한 번으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일본조차 인정했다. 그 자존심 강한 다나카조차 한국이 자기들을 앞질렀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였어요. 제가 틀린 겁니다. 25년 내내 저는 틀린 지도를 들고 살아온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색의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제가 평생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나라들이 지금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를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클라우스 베버. 참 오랜만에 걸려온 그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까닭 모를 불길한 예감을 안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처드,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전화기 너머 클라우스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느긋하고 차갑고 사람을 한참 내려다보는 듯한 그 말투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그가 통유리 창가에 앉아 손톱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클라우스, 웬일이야. 자네가 다 먼저 전화를 걸고. 그 한국 회사 소식, 자네도 잘 알고 있겠죠? 아미코젠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알지. 솔직히 충격이야. 자네 회사 1등 제품보다 34%가 높다던데. 세포 생존도 곱절이라더라고. 자네는 그걸 어떻게 보나? 전화기 너머에서 클라우스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는 예전과 달리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어요. 여유가 아니라 짜증을 억누른 웃음이었습니다. 34%요? 곱절요? 다 숫자 장난이죠. 시험실 안에서야 무슨 숫자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리처드.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시장. 그리고 저는 그 시장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아주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죠. 무슨 뜻이야, 그게.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 한국 회사 싹을 아예 뿌리째 밟아버리기로요.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이라도 털어놓듯이요. 우리가 인천 송도 바로 옆에 세배지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그 회사 코앞에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우리 공장을 올려다보게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물건을 원가보다도 한참 싸게 시장에 쫙 풀 겁니다. 한국 회사가 부르는 값보다 25%, 아니 35%까지 더 싸게요. 적자가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덩치가 크니까 3년이고 4년이고 적자를 버틸 수 있습니다. 곳간이 두둑하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회사는요? 못 버팁니다. 자금줄이 마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스의 방식이었어요.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가 미처 일어서기도 전에 짓밟아 죽이는 것. 더 좋은 물건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돈으로 상대를 말려 죽이는 것. 저는 예전에 그 방식을 보고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어쩐지 입이 썼습니다. 클라우스,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제품이 더 좋으면 그건 그냥 인정해야지.
그게 시장의 순리잖아. 인정요? 클라우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리처드, 자네 변했군. 그새 물러터졌어. 우리가 누굽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시장을 지배해온 사람들이에요. 이 판을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한국 회사 하나한테 그 자리를 순순히 내주라고? 천만에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한도연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 공장 정문 앞에 우리 공장이 쑥쑥 올라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10년을 바친 물건이 헐값에 짓밟히는 걸 보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감히 우리 영역에 발을 들인 걸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두고 보세요, 리처드. 1년 아닙니다. 1년 안에 그 회사는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루를 쥐고 저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그 아름다운 질서로요. 자,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있었어요. 통화는 이미 끝났는데도요. 클라우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끈질기게 맴돌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질서. 우리가 가루를 쥐고 저들이 무릎 꿇는 질서.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말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당연하다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속이 몹시 불편했어요. 한도연이라는 사람의 10년이, 그가 쏟아부은 1,700억 원이, 그리고 그가 했던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이걸 못 만들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손에 목줄을 쥐인 채 살아야 한다던 그분의 참 목소리가요.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공장 코앞에 거대한 적의 공장이 올라가는 걸 매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0년을 갈아 넣은 물건이 헐값에 내동댕이 쳐지는 걸 견뎌야 했죠. 저는 솔직히 한도연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클라우스 같은 거인이 작정하고 돈으로 찍어 누르면 작은 회사는 버티기가 어려우니까요. 저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작은 회사가 거대 자본의 덤핑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소리 없이 말라 죽는 걸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아미코젠 소식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그 회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차마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세라가 들고 온 소식은 제 예상을 송두리째 뒤집는 거였습니다. 국장님, 아미코젠 소식인데요. 좀 이상합니다. 세라가 다시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결국 클라우스의 덤핑에 무너졌다는 소식이겠거니 하고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고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 클라우스가 결국 그 회사 잡았어.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정반대입니다. 세라의 표정은 묘하게 상기돼 있었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쪽이 송도 옆에 공장까지 떡하니 지어놓고 원가 이하로 물건을 풀었거든요. 한국 회사보다 35%나 싸게요. 그런데 시장이 꿈쩍을 안 합니다. 고객들이 클라우스 물건으로 안 갈아탑니다. 그 싼 걸 보고도요. 저는 그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은 배지를 35%나 싸게 파는데 안 산다고. 그게 말이 돼. 세상에 더 싼 걸 마다하는 고객이 어디 있어. 국장님, 그 이유가요. 우리가 예전에 쥐고 있던 바로 그 무기 때문입니다. 세라의 그 한마디에 저는 머리를 둔기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고객을 꽉 붙잡아뒀습니까? 바로 규제 때문이었죠. 한번 어떤 배지로 약을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함부로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 공정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받아야 하고 까딱 잘못하면 잘 팔던 약의 허가까지 통째로 흔들리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사슬, 제가 조용한 지렛대라고 부르던 그것, 그게 바로 우리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슬이 거꾸로 채워진 겁니다. 우리 목에 말이죠. 세계의 큰 제약사들이 아미코젠 배지를 하나둘 써보기 시작했어요. 34%나 더 많이 나오고 세포가 곱절을 사니까요. 그 놀라운 성능에 맞춰서 자기네 공정 전체를 아예 아미코젠 배지에 맞게 새로 짠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검증을 끝내고 나면 이제는 거꾸로 그 회사들이 아미코젠 배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클라우스가 싸게 팔아도 다시 그 사슬을 풀고 옛날 제품으로 갈아타려면 또 막대한 검증 비용과 위험을 처음부터 감수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고객들은 35% 더 싼 클라우스의 물건을 코앞에 두고도 고개를 저은 겁니다. 싼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34% 더 잘 나오고 검증까지 깔끔하게 끝낸 그 좋은 물건을 누가 굳이 버리고 한물간 옛것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한 큰 제약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35%싼 값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생산량이 34% 줄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요. 우리가 만든 그 자물쇠가 이제는 한국을 단단히 지켜주는 방패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피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휘둘러온 그 무기에 우리가 똑같이, 아니 더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자물쇠를 만든 사람이 그 자물쇠에 갇힌 꼴이었습니다. 세라, 그럼 클라우스는? 그 송도 옆 공장은 어떻게 됐어? 그게 아주 가관입니다. 원가 이하로 계속 파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런데 고객은 안 늘어요. 손해만 산더미처럼 쌓이는 겁니다. 업계 소문으로는 클라우스가 그 일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입장이 아주 곤란해졌다고 합니다. 3, 4년은 거뜬히 버틴다고 큰 소리 쳤는데 1년도 못 버틸 판이라고요. 이사회에서 책임론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돕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클라우스의 그 자신만만하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1년 안에 그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던, 다시 그 아름다운 질서로 돌아갈 거라던 경멸의 참 목소리요. 그런데 1년 안에 곤란해진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클라우스 자신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입 밖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법칙이 지금 제 눈앞에서 통째로 뒤집히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인정의 순간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세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 쪽 분석관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얘기가 돕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획대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빼고 나면요. 믿을 수 있으면서 성능까지 세계 최고인 배지를 가진 곳이 결국 한국밖에 안 남는다고요.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미국이 우리가 평생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던 그 한국에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며 기대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물쇠를 쥐고 흔들던 자였던 우리가 이제 그 자물쇠 앞에 빈손으로 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뒤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을,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거든요. 그 전화는 늦은 밤에 걸려왔습니다. 지퍼실에서 위스키를 한 잔 들고 멍하니 앉아있던 참이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넷 차관보, 제 윗선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각에 그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콜먼 국장,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급한 일이라. 네, 차관보님, 말씀하십시오.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어. 우리 전략의약품 비축 계획 말이야. 항암제하고 핵심 바이오 의약품을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손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려면 그 약을 만드는 핵심 원료, 배지부터 확실히 틀어쥐어야 해. 자네가 그쪽 전문가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저는 수화기를 고쳐쥐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공급망에서 빼기로 했어. 그건 확정이야. 그러면 남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품질도 세계 최고인 배지를 가진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야 할 곳이. 자네 입으로 말해보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답은 이미 제 머릿속에 떠올라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저는 그 답을 알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입니다. 아미코젠입니다. 차관보님.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 보고서를 봤네. 자네 부서에서 올라온 거. 솔직히 처음엔 나도 안 믿었어.
한국이 배지를. 그런데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더군. 생산량 34%, 세포 생존은 곱절. 게다가 우리 우방이고. 더 따질 것도 없어. 콜먼 국장, 자네가 직접 한국에 다녀와. 가서 그 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와. 우리 미국의 안보가 거기 달렸어. 자네가 적임자야. 그 바닥을 25년 한 사람이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간다. 가서 한국 회사에 부탁을 한다. 우리 약을 만들 원료를 제발 우리한테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고요. 그 순간 오래된 장면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클라우스의 사무실. 스피커폰 너머에서 울먹이던 한국 담당자의 목소리. 닷새치 재고를 붙들고 세배값에 무릎 꿇으며 제발 보내만 달라고 빌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비웃던 클라우스. 그 비웃음에 함께 고개를 끄덕이던 오만했던 저 자신. 그런데 이제 그 입장이 정확히 뒤바뀐 겁니다. 이번엔 제가 미국이 한국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쪽이 된 거예요. 우리가 평생 쥐고 흔들던 그 자물쇠 앞에 이제는 우리가 빈손으로 서게 된 겁니다. 저는 위스키 잔을 마저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하지가 않았어요. 그저 25년 동안 제가 딛고 서 있던 땅이 통째로 뒤집힌 그 거대한 사실 앞에서 멍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클라우스 베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클라우스가 아니었어요. 리처드. 나야.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느긋하고 차갑던, 사람을 내려다보던 그 기세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클라우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그 송도 옆 공장 말이야. 끝났어. 다 끝났어, 리처드. 그는 천천히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가 이하로 그렇게 퍼부었는데 고객이 단 한 곳도 안 넘어왔어. 단 한 곳도. 손에만 천문학적으로 쌓였지. 결국 이사회가 그 공장을 접기로 했어. 그리고 나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다. 다음 주에 짐을 싼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유럽 배지 시장을 호령하던 그 사람이 지금 제 귀에 대고 자기 몰락을 고백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분명히 그랬지. 한국은 절대 이 가루를 못 만든다고. 저들은 영원히 우리한테 사야 한다고. 그런데 리처드, 내가 틀렸어. 내가 완전히 틀렸어. 그 작은 회사가, 그 한도연이라는 사람이 결국 우리를 다 이겼어. 우리가 만든 그 사슬에 우리가 목이 졸려 죽은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마른 웃음 같기도 하고 한숨 같기도 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네 한국 간다며. 거기 가서 잘해봐. 나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전화가 힘없이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어요.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게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강한 자가 사슬을 쥐고 약한 자를 내려다보던 시대. 그 오만했던 시대가 클라우스의 몰락과 함께 끝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부탁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오래전 제가 잘 나가던 시절에 이 땅에 왔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검은 세단이 활주로 앞까지 마중을 나왔고 임원들이 줄지어 서서 저에게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이번엔 제가 직접 짐을 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송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송도에 도착한 저는 아미코젠의 배지 공장 앞에 섰습니다. 깨끗하고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그 안에서는 한때 미국과 유럽만 만들 수 있다던 그 하얀 가루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배양 설비들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심장 박동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공장 한쪽에는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떠날 배지들이었죠. 받는 나라가 아니라 보내는 나라. 저는 그 광경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도연 박사였어요. 보고서에서 이름만 보던 그 사람을 마침내 직접 마주한 겁니다. 생각보다 체구가 작고 눈가에 잔주름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의 실패와 고집이 그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콜먼 국장님.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를 해야 할지, 부탁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고개를 숙여야 할지요. 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이 이 가루를 절대 못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잘못을 인정하러 그리고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한도연 박사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마음 졸이며 떠올렸던 통쾌해하거나 의기양양한 표정은 그 얼굴 어디에도 없었어요. 국장님, 저는 누구를 이기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창밖의 컨테이너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우리 공장들이 원료 한 봉지 때문에 쩔쩔매는 걸 봤습니다. 값을 3배로 부르면 3배를 내야 했고, 물건을 안 주면 그저 발만 동동 굴렀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밤새워 약을 만들어도 그 원료 한 봉지에 목줄이 잡혀 있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저는 그게 너무 분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는 누구의 손에도 목줄을 쥐이지 않겠다고요. 그거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실패만 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했어요. 미친 짓이라고요.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그 굴욕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아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10년을 걸어온 겁니다. 한도연 박사는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가루가 좋다는 건 단지 돈을 더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배지로 약을 만들면 같은 설비에서 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값을 절반, 많게는 65%까지 낮출 수 있어요. 비싸서 약 한 번 못 써보고 떠나던 환자들이 이제는 그 약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 일을 끝까지 해낸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25년 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사슬을 쥔 자가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남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게 힘이라고요. 클라우스도 저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힘은 결국 모래성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는 순간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였어요.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절박함, 10년을 버텨낸 고집, 그리고 그 끝에서 세상에 꼭 필요한 무언가가 되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한국은 그 진짜 힘으로 세상의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무릎 꿇던 나라에서 세상이 기대는 나라로요. 그날 저는 장기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때 한국 담당자가 우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던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경에 더 가까웠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 작은 반도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곧 전 세계의 거대한 특허 만료의 물결이 닥쳐올 겁니다. 수많은 바이오 의약품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만큼 배지의 수요도 폭발하겠죠. 그 거대한 물결의 한가운데에 이제 한국이 우뚝 서 있을 겁니다.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로요.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한때 세상에 사슬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고 오만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한 작은 나라의 10년을 통해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 10년을 묵묵히 걸어온 모든 분께 바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바로 불가능을 비웃던 세상을 향해 보란 듯이 답을 내놓은 그 나라입니다. 누군가에게 목줄을 쥐이지 않겠다는 그 절박한 고집이 결국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콜먼 국장이 한국 송도에서 직접 마주한 충격적인 역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목줄을 쥐이지 않겠다는 그 절박한 고집이 불가능을 비웃던 세상을 끝내 바꿔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포기하지 않은 한 걸음이 세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